안녕하세요. 산업 현장의 안전. 이거 정말 중요한 문제잖아요. 오늘은 여러분이 보내주신 그 자료, 2022년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 시집, 이걸 바탕으로 유해 위험 방지 조치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법 조항들이 좀 딱딱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실제 현장에선 어떤 질문들이 오갔는지, 또 법은 어떻게 답하고 있는지 보면서 핵심만 쏙쏙 뽑아드릴게요. 명쾌하게요. 오늘 저희 목표는요, 이 질의회 시집을 통해서 이 복잡한 규정들 속에서 진짜 중요한 원칙이 뭔지, 그리고 실제 적용 사례는 어떤지 이걸 확실하게 이해하는 겁니다. 그냥 법을 하는 걸 넘어서 현장에서 이게 이래서 이런 규정이 있구나 하고 딱 감이 오실 수 있게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반갑습니다. 산업 현장 안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특히 이 유해 위험 방지 조치라는 건 모든 사업주분들 그리고 근로자분들이 꼭 아셔야 할 핵심 내용입니다. 이게 단순히 법이니까 지킨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요. 작업 환경에 어떤 위험이 있는지 이걸 어떻게 찾아내고 관리할 건지 그 방법에 대한 거거든요. 오늘 질의회시 내용을 보면서 법의 진짜 의미 그리고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 중요한 연결고리들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특히 그 위험성 평가의 중요성, 그리고 다양한 작업별로 구체적인 안전 조치들, 또 보호구 착용 원칙 같은 것들, 이걸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시죠. 좋습니다. 그럼 가장 기본이 되는 거 위협성 평가부터 시작해 볼까요? 법 제36조에 나온다는데 이게 그냥 서류 작업 같은 건가요? 아니면 실제로 사고 예방에 푼 역할을 하는 건지 궁금해요. 그거 아주 중요한 질문이십니다. 위험성 평가는 절대 그냥 서류 작업이 아니에요. 사업주가 먼저, 주도적으로 사업장 안에 숨어 있는 위험 요인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얼마나 심각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지 그 가능성하고 중대성, 이걸 따져보는 과정이죠. 마치 여행 가기 전에 날씨나 교통, 숙소 위험 같은 거 미리 점검하고 대비하는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평가를 해봤는데 위험 수준이 높다. 그러면 반드시 개선 조치를 해야 하는 거고요. 이게 바로 안전관리의 첫걸음이고 또 가장 핵심적인 프로세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첫걸음이자 핵심. 근데 이 평가를 할 때요, 실제로 거기서 일하는 근로자분들 의견을 듣는 게 중요하다고 들었어요. 질의회 시에도 근로자 참여 기준, 이거에 대한 질문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현장 작업이랑 직접 관련 없는 노조 간부가 참여해도 되는 건지 이런 거요. 네, 맞습니다. 법에서도 명확하게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꼭 참여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현장에 숨어 있는 위험은 사실 책상에 앉아 있는 관리자보다는 매일 그 작업을 하는 근로자가 제일 잘 알 수밖에 없거든요. 질의회 시 답변도 바로 그 점을 강조하고 있어요. 노조 대표 자격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작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분보다는 실제 그 작업을 하면서 위험을 직접 느낄 수 있는 근로자가 참여하는 게 법의 취지에 더 맞다는 거죠. 네, 실질적인 위험 요인을 찾으려면 현장의 목소리가 진짜 필수적입니다. 그렇군요. 현장의 목소리. 그럼 이 위험성 평가, 이게 전문가가 따로 있어야 할 만큼 좀 어려운 건가요? 혹시 위험성 평가사 이런 국가 자격증 같은 것도 있나요? 이것도 질의회 시에 있었던 것 같은데? 정부 차원에서 그러니까 고용노동부 고시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을 통해서요. 사업주나 담당자를 위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는 있어요. 전문성 향상을 지원하는 거죠. 물론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하기 좀 버겁다 싶으면 외부 전문가나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질의회 시에도 그 컨설팅 가능 여부를 묻는 내용이 있었죠. 다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컨설팅은 어디까지나 조언을 받는 거지 평가 책임 자체를 완전히 외부에 넘기라는 의미는 아니라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근로자 참여라는 기본 원칙은 꼭 지켜져야 하니까요. 만약에 위험성 평가를 제대로 안 했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바로 벌금이 나오나요? 질의 내용 중에 과태료 관련 언급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위험성 평가 자체를 안 했다고 해서 바로 과태료, 이렇게 부과되는 직접적인 조항은 현재 법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아무런 제재가 없는 건 아니에요. 좀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는데요. 법에 보면 관리감독자가 해야 할 안전보건 업무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중 하나로 위험성 평가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만약 사업주가 관리감독자의 한테 이 업무를 제대로 하도록 지시하거나 지원하지 않아서 결과적으로 관리감독자가 이 직무를 소홀히 했다? 이렇게 되면 그 책임을 물어서 사업주에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처벌은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책임을 묻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간접적인 책임. 그럼 이제 좀 더 구체적인 작업 상황으로 들어가 보죠. 지류의 식집 보니까 진짜 다양한 사례가 많더라고요. 특히 높은 곳에서 작업할 때 그 안전 조치에 대한 질문들이 눈에 많이 띄었어요. 예를 들면 테이블 리프트, 그러니까 고소 작업대 탈 때 난간이 있어도 안전모나 안전대를 꼭 해야 하는 건지, 또 고정된 사다리나 안전 난간은 어떻게 설치해야 안전한 건지, 뭐 이런 것들이요. 네, 맞아요. 추락 사고는 워낙 이게 중대재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규정이 상당히 구체적입니다. 핵심 원칙은 다중방호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여러 겹으로 보호한다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고소작업대에 안전난간이 잘 설치되어 있더라도 작업대가 혹시 기울어지거나 다른 물체랑 부딪혀서 작업자가 튕겨나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안전모하고 안전대는 별도로 꼭 착용해야 합니다. 난간은 1차 방호선, 그리고 개인 보호구가 2차 방호선인 셈이죠. 고정식 사다리 같은 경우도 그냥 오르내리는 기능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추락을 막기 위해서 일정 높이, 그러니까 7m 이상이면 등받이 울이라고 해서 사다리 뒤를 이렇게 감싸는 보호틀 같은 걸 설치해야 하고요. 사다리 맨 위쪽은 발판보다 충분히 한 60cm 이상 더 높게 설치해서 안전하게 오르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전난간도 마찬가지예요. 작업자가 떨어지는 것도 막고 또 위에서 물건이 아래로 떨어지는 것도 막기 위해서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그리고 발끝 마개판이라고 해서 바닥 가장자리에 낮은 턱 같은 거, 이걸 기본 구성으로 하고 설치 높이 기준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죠. 그러니까 핵심은 빈틈없이 추락 위험을 막는 겁니다. 다중방호, 네. 안전망 설치 기준도 좀 헷갈리던데요. 이거 무조건 10m마다 설치해야 하는 건가요? 지리외시를 보면 그 낙하물 방지망하고 수직 보호망, 그러니까 건물 외벽에 치는 방, 이거 관계에 대한 질문도 있었어요. 네, 그 부분 현장에서 정말 많이 궁금해하시는 내용 중 하나입니다. 원칙적으로 보면 낙하물 방지망은 10m 이내에마다 설치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법의 진짜 목적은 결국 실질적인 위험 방지에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건물 전체를 수직 보호망으로 아주 꼼꼼하게 감쌌어요. 그래서 위에서 물건이 떨어질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했다. 그러면 굳이 10m마다 낙하물 방지망을 또 설치할 필요는 없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낙하물 방지망을 기준대로 촘촘하게 잘 설치했다면 수직보호망 설치 의무는 면제될 수도 있다는 해석도 가능하고요. 중요한 건 어떤 방법을 쓰든 간에 작업 중에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을 효과적으로 막았느냐, 바로 이 점입니다. 형식보다는 실질적인 안전 확보가 우선이라는 거죠. 아하, 실질적인 안전 확보가 핵심이군요. 그럼 기계 설비 관련해서도 재미있는 질문들이 있었어요. 특히 그 굴착기에 지게차 갈, 그러니까 포크 같은 거 달아서 물건 들어도 괜찮은 건지 이 질문이 반복해서 나오더라고요. 이거 원래는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이 부분이 대표적으로 좀 융통성 있는 해석이 필요한 규정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칙은 맞아요. 건설기계는 주된 용도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법에서도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거든요. 특히 굴착기는 아시다시피 땅 파는 용도 외에도 브레이커로 암석 깨거나 드릴 달거나 해서 다양한 부착물을 바꿔가면서 쓰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법에서도 이런 부착물 교환 사용을 일종의 용도 변경 형식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리엘 씨 답변처럼 만약에 굴착기 제조사에서 처음부터 인양 작업용 훅, 그러니까 고리나 포크 같은 부착물을 안전하게 쓸 수 있도록 설계했고 사용 설명서에도 그 용도를 명시했다면 그 부착물의 원래 기능에 맞게 사용하는 것은 주된 용도 외 사용 금지 위반으로 보기는 좀 어렵다는 겁니다. 핵심은 제조사가 보증하고 안전성에 검증된 부착물을 그 용도에 맞게 사용하느냐, 이 문제지 뭐 무조건 안 된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군요. 제조사가 보증하고 용도에 맞게. 크레인 작업도 상당히 위험해 보이는데 지류해 시 내용 보니까 주의할 점이 많더라고요. 크레인으로 사람을 태우거나 아니면 크레인 2대로 하나의 무거운 짐을 같이 드는 작업. 이거 복합량 중이라고 하던데 이건 어떤가요?
네, 크레인으로 사람을 운반하거나 매달려서 작업하는 건 원칙적으로 절대 금지입니다. 아주 위험하니까요. 다만 예외적으로 작업 특성상 정말 어쩔 수 없고 반드시 전용 탑승 설비를 사용하고 또 안전대나 구명줄 같은 추락 방지 조치를 아주 철저히 했을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뢰회식에서도 강조하듯이 이동식 크레인, 그러니까 트럭에 탑재된 형태 같은 거, 이건 이 예외에서도 제외됩니다. 그만큼 더 위험하다는 판단인 거죠. 그리고 크레인 2대로 하나의 짐을 드는 복합 양중은요, 법적으로 이걸 금지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하지만 극도로 위험한 작업이에요. 양쪽 크레인의 무게가 정말 정확하게 균형을 이루도록 조작해야 하는데 이게 조금만 균형이 깨져도 한쪽 크레인에 과부하가 걸려서 넘어지거나 구조물이 파손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법적 금지는 아니지만 가급적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강력히 권고하고 있습니다. 와, 듣기만 해도 아찔하네요. 밀폐된 공간 작업의 위험성에 대한 질의도 있었죠. 이게 실제 사망사고 사례랑 연관된 내용이라 더 경각심이 들더라고요. 네, 정말 안타까운 사고였습니다. 제철소에서 쇳물을 정련하는 전로라는 설비 내부를 보수하던 중에 내부에 남아있거나 유입된 아르곤 가스 때문에 산소 농도가 떨어져서 작업자 5분이 질식 사망한 사고와 관련된 질의였어요. 질의 회시에서는 아르곤 같은 불활성 가스가 있었던 공간 또는 과거에 있었던 공간이라도 그 내부를 밀폐 공간으로 봐야 한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일시적으로라도 산소 농도가 18% 미만으로 떨어지는 장소 역시 밀폐 공간에 해당한다고 봤고요. 이런 곳에서 작업할 때는 반드시 작업 전에 산소 농도, 유해가스 농도 측정하고 충분히 환기하고 또 공기호흡기나 송기 마스크 같은 적절한 호흡용 보호구를 착용해야 합니다. 필수죠. 이 사례에서는 특히 원청업체 A사가 하청업체 B사 근로자의 사고 예방 조치 의무뿐만 아니라 자기 회사 근로자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도 다 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서 원청의 책임을 더 강조했습니다. 또 다른 질의에서는 소화 설비 때문에 일부러 산소 농도를 낮춰놓은 공간에 들어갈 때 단순히 출입 시간을 제한하거나 사전 점검만 하는 걸로는 부족하고 반드시 법에서 정한 밀폐 공간 작업 절차, 그러니까 환기나 감시인 배치 같은 것들을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산소 부족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정말 치명적이니까요. 그렇군요. 보이지 않지만 치명적이다. 전기 작업 관련해서도 기본적인 것 같지만 중요한 질문들이 있었네요. 기계의 금속 케이스에 적지를 꼭 해야 하는지, 또 전기가 흐르는 부분, 충전부라고 하죠. 거기에 덮개를 설치해야 하는지 같은 것들이요. 네, 전기는 눈에 안 보이지만 잠재적인 위험이 크기 때문에 기본 수칙 준수가 아주 중요합니다. 질의회식 답변처럼 전기 기계기구는 내부 회로에 접지하고는 별개로 만약에 누전이 발생했을 때 전기가 기계 겉면, 즉 금속재 외함으로 흘러서 작업자가 감전되는 걸 막기 위해서 외함 자체에도 반드시 접지를 해야 합니다. 이중으로 안전장치를 하는 셈이죠. 또한 작업자가 실수로 만질 수 있는 전기가 흐르는 노출된 단자나 부품, 이 충전부에는 절연 덮개나 방호망 같은 걸 설치해서 직접적인 접촉을 막아야 합니다. 차단기 내구의 단자처럼 평소에는 잘 안 보이는 부분이라도 수리나 점검 중에 접촉할 위험이 있다면 반드시 안전 조치를 해야 한다는 것이 법의 취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주제로 보고 관련 내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안전모나 안전화, 이건 뭐 거의 필수품처럼 여겨지는데 혹시 예외는 없나요? 예를 들어서 지게차 운전하는데 머리 위에 헤드가드, 보호구조물이 있으면 안전모 안 써도 되는 건지, 아니면 뭐 발목을 다쳐서 안전화 신기가 좀 불편하면 봐줄 수 있는지, 이런 질문들이 있었어요.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헤드가드는 주로 위에서 떨어지는 낙하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이 크고요. 안전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물건이 떨어지거나 발이 끼이거나 못에 찔리거나 감전되거나 이런 다양한 위험으로부터 발을 보호하기 때문에 해당 위험이 있는 작업에서는 필수적입니다. 질의회식에서는 발목 부상 같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안전화 착용의 예외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안전화 착용이 필요 없는 다른 작업으로 잠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입장이에요. 개인의 불편함보다는 안전 확보가 우선이라는 원칙을 명확히 보여주는 거죠. 그럼 보호구는 회사가 꼭 지급해야 하는 건가요? 만약 작업자가 자기 안전화를 가져와서 신는다면
그건 괜찮은 건가요? 이것도 질의에 있었던 내용 같은데요. 네, 원칙적으로는 사업주가 해당 작업 조건에 맞는 보호구를 필요한 수량만큼 지급하고 근로자들이 제대로 착용하고 관리하도록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게 기본 원칙이에요. 다만 근로자가 이미 개인적으로 성능 기준에 맞는 보호구를 가지고 와서 사용하겠다고 할 경우 질의회식에서는 관리감독자가 그 보호구가 해당 작업에 적합한지 확인하고 지급대장 같은 곳에 기록해서 관리한다면 굳이 법 위반으로 보진 않을 수 있다는 약간 유연한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특히 건설 현장 같은 경우는 근로자가 직접 구입한 보호구 비용을 회사가 안전관리비 항목으로 처리해 줄 수 있는 규정도 있고요. 중요한 것은 지급 의무는 사업주에게 있다는 점, 그리고 사용하는 보호구는 반드시 안전기준에 적합해야 한다는 이 두 가지 원칙입니다. 지급 의무는 사업주에게, 그리고 기준 적합성. 흥미로운 질문이 하나 더 있었는데요. 구명조끼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보호구에 해당하나요? 물에 빠지는 사고와 관련해서 법 적용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그건 법 규정을 좀 정확히 봐야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말하는 보호구, 그러니까 법 제31조, 32조 여기서 말하는 보호구는요. 추락 시 충격 흡수하는 안전대나 낙하물 충격 막는 안전모, 유해물질 막는 마스크처럼 작업 중에 발생하는 직접적인 위험으로부터 신체를 보호하는 장비를 의미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구명조끼는 추락 방지 목적의 보호구는 아니라고 봐야죠. 하지만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이라고 있는데 그 규칙 제47조에서는 수상작업 시 물에 빠진 사람을 구조하기 위한 장비, 즉 구명장구의 한 종류로 구명조끼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상작업을 할 때는 이 규칙에 따라서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또 구명튜브 같은 다른 구명장구도 비치해야 할 의무가 있는 거죠. 요약하면 추락방지용 보호구는 아니지만 수상작업 안전을 위한 필수 구명장구로서 착용 및 비치 의무가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아하, 구명장구군요. 네, 오늘 정말 많은 내용을 짚어봤네요. 질의회 시집을 통해서 산업안전보건법의 유해위험 방지 조항들을 쭉 살펴보니 그 딱딱한 법조문 뒤에 숨겨진 현장의 생생한 고민들, 그리고 안전을 확보하려는 노력 같은 것들이 느껴졌습니다. 위험성 평가부터 구체적인 작업별 조치, 보호구 착용까지 결국 핵심은 딱 하나, 사람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 배경과 취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각 사업장의 특성에 맞게 그냥 형식적인 조치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위험을 줄이는 노력으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오늘 저희가 살펴본 이 질의회시 사례들이 여러분 각자의 현장에서 안전 문화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오늘 다룬 내용 외에도 여러분의 현장에서는 또 다른 궁금증이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혹시 오늘 이야기 나눈 이런 내용들이 여러분의 작업 환경에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되고 있나요? 아니면 요즘 빠르게 발전하는 AI나 로봇 같은 신기술이 도입되면서 기존의 안전 규정으로는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새로운 위험은 없을까요? 예를 들면 사람하고 로봇이 같이 일하는 환경에서 혹시 발생할 수 있는 충돌 위험이라던가 아니면 자동화 시스템 오류 때문에 생길 수 있는 사고 가능성 같은 것들이요. 이런 새로운 질문들에 대한 고민이 어쩌면 미래의 안전 기준을 만드는 첫걸음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음에 더 유익한 정보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